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살펴볼 내용은 세계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거예요. 특히 서양사에서 산업혁명까지 긴 기간을 쭉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아테네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고대 그리스에서 아테네 그리고 스파르타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되죠. 그랬을 때 아테네 민주 정치 과정, 나중에 막 참주 나오고 클레이스테네스 나오고 페리클레스 시대까지 나오는 거,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국주의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 대부분이 아니죠. 인구 대부분이 이제 헤일로타이 노예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노예들을 제압하기 위해서 군국주의 시행하였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그리스와 아테네가 연합하여서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고,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강해진 그리스가 델로스 동맹의 맹주가 되고, 또 이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맹주가 돼서 이 둘이 싸우는 전쟁이 바로 펠로폰네소스 전쟁,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시고, 자, 이 전쟁 과정 중에서 그리스 세계가 약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북쪽에 있었던 마케도니아 등장하게 되죠. 마케도니아에 이제 알렉산더 이 이제 황제가 나타나서, 대왕이라고 얘기할게요. 황제라기보다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서 헬레니즘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것까지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그리스 이 단원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어떻게 정리를 하는가? 문화 파트 정리를 하셔야지. 그리스 문화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합리적이고 인간중심적이다. 헬레니즘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 그렇죠. 세계 시민적이다. 페르시아라든가 이집트라든가 인도까지도 정령을 했기 때문에 거대한 제국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 세계 시민적 모습을 살필 수가 있다. 또 철학으로는 스토아 그리고 에피클로스 학파,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로마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로마 파트. 로마 같은 경우는 일단 공화정, 그리고 제정, 그리고 중흥기, 이렇게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죠. 공화정 같은 경우는 평민권의 신장, 뭐 호르텐시우스법이라든가 리키니우스법,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하셔야 되고, 그 과정 중에서 이탈리아 반도를 통합, 그리고 점차 이탈리아를 확장해 나가는데 무슨 전쟁? 그렇죠. 포에니 전쟁을 겪게 되죠. 스파르타가 아니라 이제 카르타고. 자, 그러면서 이제 포에니 전쟁으로 로마가 거대한 제국이 되어가는 발판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에서 노예라든가, 또 이제 이 식민지의 땅을 획득하면서 대농장, 라티푼디움이 발달하게 되고, 여기서 로마의 평민들이 굉장히 힘들어지게 되니까 이 평민들을 위해서 누구 형제? 그렇죠. 그라쿠스 형제가 나타나게 되죠. 그러한 과정 중에서 평민층이랑 귀족계층이랑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 갈등 과정을 무마시키기 위한 절대자가 나타나게 되니 이게 바로 제정 로마 제정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제정 로마 같은 경우 특히 누굴 기억하셔야 돼요? 첫 번째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기억하셔야 되고, 아우구스투스 이제 옥타비아누스죠 원래. 그리고 존엄한 자로 해서 아우구스투스, 또 제1시민이었다 해서 프린캡스라고 불렸다라는 거. 자, 그렇게 이제 5현제가 지나가게 되잖아요. 5명의 현명한 황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로마가 썩게 돼. 그러면서 막 군인 황제라든가 되게 막 혼란스러워져. 그랬을 때 이것을 극복하게 되는 황제가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콘스탄티누스.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기독교를 또 이제 받아들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콘스탄티노플로 수도를 이동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요 중간 과정 중에서 이제 제국을 4개로 나누는 황제가 등장하기도 하는데, 요건 콘스탄티누스랑 다른 얘기죠. 자, 요렇게 해서 나름대로 이제 부활하려는 모습들을 보이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서로마 동로마가 찢어진 상태에서 서로마는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이사했던 동로마 같은 경우는 이후에도 1000년 정도를 유지를 하다가 나중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로마의 공화정, 제정, 그리고 중흥기까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로마의 문화 정리하면은 실용적인 성격, 그리고 합리적인 성격이 되게 강하죠. 그랬을 때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의 끝판왕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법률이 되겠죠. 법률. 그랬을 때 로마의 법, 이것이 사실 지금 유럽의 그런 법 체계의 아주 근간이 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도 뭐 각종 건축물들도 같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뭐 이제 길이라든가 아피아 가도라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콜로세움 이러한 내용들. 자, 고대 그리스 로마를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 책 같은 경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예전에 이제 그리스 같은 경우는 뭐 투키디데스라든가 뭐 헤로도토스 뭐 이제 역사 관련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든가 또 이제 역사 이러한 책이 있다라고 하면은 라틴 문화 같은 경우 이 로마 같은 경우는 카이사르의 뭐 이제 갈리아 연대기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겠죠. 요렇게 이제 고대 그리스와 로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아마 시기가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연도를 일일이 기억하기보다는 일단은 뭉뚱그려서 몇 세기에서 몇 세기까지는 그리스 전성기였구나, 몇 세기까지는 로마가 강력했구나,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나중에 섞이지가 않습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이제 중세 유럽의 형성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중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나타나게 됐죠. 그랬을 때 세 파트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중세 유럽이 형성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구조, 그리고 중세 유럽을 전체를 이제 통괄하는 크리스트교, 그리고 중세 유럽과 같이 하지만 항상 이제 대립 관계거나 협력 관계였던 비잔티움 제국을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중세 유럽 같은 경우 혼란스러웠잖아요. 막 노르만족이라든가 마자르족 침입하고 막 이슬람 세력들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강력한 무력 집단이었던 이 친구들을 중심으로 주종제 혹은 봉건제가 이제 운영이 되잖아요. 봉건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신분적으로 이제 주종제, 강력한 지도자가 있었고, 강력한 지도자 아니죠. 강한 이제 일부의 무리가 있었고, 그 아래서 뭐 영주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얘네 아래 기사들, 이렇게 얘네들이 이제 쌍무적 계약 관계를 통해서 서로 지켜주는 관계였잖아요. 그랬을 때 쌍무적 계약 관계, 서로 간에 무언가 이제 계약을 지키지 않으면은 멀어질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파기될 수 있는, 그래서 지방 분권적인 성격을 가졌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이 봉건제를 운영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장원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장원제 같은 경우는 이제 농노를 중심으로, 농노와 영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경제적인 체제였잖아요. 그랬을 때 노예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약간 반자유민 같은 성격, 그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라. 그리고 더불어서 이 농노제와 이 주종제 좀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주종제와 농노제. 주종제는 약간 기사, 영주, 그리고 이제 장원제 같은 경우는 농노가 이제 뭐 기사라든가 영주들에게 바치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크리스트교의 발전 과정 살펴보면은 원래 서로마랑 동로마랑 같은 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서로마 교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이 동로마랑 이렇게 찢어지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막 성상 파괴령이라든가 동서교회 분열이라든가 이러한 사건들을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렇게 찢어졌을 때에 서로마 제국이 아니죠. 서로마 교회가 발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라. 그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카노사의 굴욕. 독일의 이제 이 하인리 황제와 하인리 4세와 그리고리오스 7세 이렇게 해서 이제 맞붙었잖아. 그랬을 때 뭘 가지고 성직자의 서임권, 누가 이것을 임명하는가, 교회의 사람들을 임명하는가에 관련해서 싸우게 됐다라는 거. 카노사의 굴욕, 서임권. 나중에 여러분들 아비뇽 유수 나오잖아. 아비뇽 유수 같은 경우는 서임권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 요거 두 개가 이제 되게 수능에서는 나오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세요. 자, 이렇게 어쨌든 교회의 권력이 굉장히 강해지는 모습. 나중에 인노켄티우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교황은 해, 황제는 달,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황제라고 얘기를 나왔으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중세 유럽에서 이제 프랑크 왕국이 발전하는 모습들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프랑크 왕국이 강력해지는 모습, 특히 카를로스 대제가 궁정 문화를 일으키고 또 그 외에 이제 강력한 프랑크 왕국을 건설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카르빙거, 그 왕조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중세 유럽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세 유럽의 시스템적인 거, 봉건제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봉건제를 가장 충실하게 따랐던 카롤루스의 이제 이 프랑크 왕국,
그리고 프랑크 왕국이 나중에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나눠지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단락으로는 크리스트교. 크리스트교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 과정이었는가. 동로마, 서로마 찢어지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소로마가 강력해지고 서로마에 있는 교회들이 강력해지면서 황제를 나중에는 뛰어넘는 모습들 살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비잔티움 제국.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파트로는 이제 유럽 세계의 변화를 살펴볼 건데요. 유럽 세계가 변화한다. 무언가 큰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랬을 때 어떠한 사건이 있어요? 십자군 전쟁. 십자군 전쟁. 당시 비잔티움 제국이 강력해지다가 누구에 의해서? 투르크족에 의해서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 중에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쳐들어오니까 비잔티움 제국이 이제 유럽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이 십자군 전쟁의 배경이 되고, 십자군 전쟁 성공합니까? 실패합니까? 실패하게 되죠. 그러면서 교회의 모순들을 많이 보여주게 되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교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봉을 하고 있었던 중세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뭐야? 교회 이상한데? 이러한 느낌을 느끼게 되잖아.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변화하게 됩니까? 권력이 약해지죠. 권력이 약해지는 가장 큰 사건 뭡니까? 프랑스 왕과 교황이 싸웠었던 아비뇽 유수 사건. 프랑스 왕 필리페 4세랑 이제 이 교황이랑 이 서인권이 아니죠. 과세를 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다라는 거지. 그러한 과정 속에서 산부에 설립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교황 아비뇽으로 이제 묶이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라. 이 외에도 중앙 집권화 과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이제 약해지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각 국에서 국왕들이 힘을 얻는 모습들. 그랬을 때 방금 언급하였듯이 프랑스 같은 경우는 필리페 4세 산부에 설립하는 모습들. 영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영국 같은 경우는 존 왕이 막 마음대로 하다가 대헌장 쓰게 되면서 과세권이라든가 또 이제 인신보호법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정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었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 제후들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지는 모습들, 황금문서라든가 대공위 시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앙집권화 과정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로마 카톨릭이 약해지는 모습들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유럽 세계가 완전하게 변화가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냐면은 바로 르네상스 사건이죠. 르네상스 사건으로 인해서 르네상스 사건에 의해서 유럽은 완전하게 바뀌는 모습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는 배경, 르네상스의 배경, 그리고 남부 르네상스와 북부 르네상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살펴야 돼. 자, 배경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비잔티움에 있었던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가 들어오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뭐가 발달해요? 인문주의, 그리고 교회 예술이 남부에서 발달하게 되잖아. 그 전까지 종교였다가 이제는 인간에게 집중한다는 거지.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자, 그리고 북부 르네상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종교 비판적이었다. 종교개혁으로 나중에 발전을 하게 되는데 종교개혁까지는 여러분들 아닙니다. 시기를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 자, 그 과정 속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습니까? 뭐 에라스무스라든가 또 이제 우신예찬 얘기하는 에라스무스 그렇죠. 에라스무스죠. 그리고 토마스 모, 유토피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뭐라고 정리를 해주셔야 돼? 그치. 북부 르네상스, 알프스 이북의 르네상스의 특징으로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시면 되겠다. 자, 이렇게 가면서 종교개혁 살필 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종교개혁 같은 경우는 마틴 루터죠. 마틴 루터, 그리고 이제, 누구야? 존 칼뱅, 그리고 영국의 헨리 8세, 이렇게 세 명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마틴 루터라든가, 칼뱅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그러나 헨리 8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얘기하면서 이제 영국 국교회를 설립하려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이제 종교개혁까지 같이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유럽이 이제 점차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에 박차를 가는 게 또 이제 흑사병이랑 대항해 시대였죠. 흑사병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인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 이 기록마다 다릅니다.
어쨌든 한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3분의 1가량이 죽어나가면서 당시에 생산층이었던 농노들의 그런 몸값이 굉장히 강해지고요. 그러면서 자크리의 난이라든가 와트 타일러의 난이라든가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운동들이라는 거. 그랬을 때 뭐 자크리의 난 같은 경우는 100년 전쟁 과정에서도 같이 일어났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옵션으로 알아두세요. 자크리의 난 100년 전쟁 사이. 자, 아까 제가 이제 흑사병이랑 대항해 시대 말씀드렸는데요. 대항해 시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신항로 개척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오스만 제국이 결국에는 이 비잔티움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러면서 지중해 무역을 장악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탈리아 쪽 그리고 이제 스페인, 에스파냐라든가 포르투갈 이 친구들이 이제 오스만 제국을 가기보다는 동방으로 무역을 할 때 서방으로 계속 가서 이 신항로를 개척을 하려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잖아요. 배경 같은 경우 그렇게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신항로 개척 같은 경우는 유럽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사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기 때문에 배경이라든가 그리고 그 이후에 아메리카 문명에 해친 영향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 유럽이 드디어 전 세계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사건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에 이 신항로 개척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배경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에 끼친 영향. 아메리카 대륙에 끼친 영향 같은 경우는 뭐 아즈테카 문명이라든가 잉카 문명 멸망시킨 거라든가 또 현재에서도 영향을 주고 있는 플랜테이션 한 작물을 계속 전체 넓은 면적에서 이제 심어 놓는 그런 플랜테이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죠. 또 이제 홍역이라든가 또 천연두라든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인디언들이 정말로 영문도 모른 채 사망하는 그러한 영향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항로 개척 살필 수가 있겠고요. 그랬을 때 아메리카 대륙은 이렇게 영향을 받았는데 유럽이라든가 또 아프리카라든가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삼각무역이 되겠죠. 삼각무역. 아프리카, 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같이 있는 무역인데 그랬을 때 가장 개이득을 보는 지역이 어디예요? 유럽이잖아요. 상업혁명 혹은 가격혁명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봉건제가 무너지게 되고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공업자들이 굉장히 성장하게 되고 또 누가 국왕들이 강력해지는 절대왕정의 기반을 마련하게 되는 기반이 되는 모습들 기반의 기반 좀 이상하네요. 그러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살필 수가 있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이렇게 상공업이 겁나게 커지는 모습으로 인해서 동인도 회사라든가 이러한 주식회사들이 발전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나중에 산업혁명, 18세기의 산업혁명의 기반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막대한 양의 은과 그러한 식민지의 그러한 재화들이 국가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봉건제가 이제 쇠퇴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누가 절대왕정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절대왕정, 왕의 힘이 절대적으로 강해지는 모습이라는 거죠.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구분하셔야 될 것은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의 차이를 구분하셔야 돼. 그랬을 때 서유럽 같은 경우는 중상주의를 기반으로 하여서 프랑스, 영국, 그리고 또 이제 뭐 에스파냐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에스파냐, 영국, 프랑스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각 황제들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잖아. 황제가 아니죠. 국왕이죠. 그래서 이제 뭐 펠리페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엘리자베스라든가 또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루이 14세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셔라. 동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서유럽이랑 비교하기에 조금 많이 이제 낙후된 모습들 때문에 약간 군주들이 계몽 군주를 자처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프로이센 같은 경우 지금의 독일의 약간 전신처럼 기억을 하셔요.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프리드리히 2세 이렇게 기억하시고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도 이제 기억하시고 러시아 같은 경우 이제 차르가 중심으로 하여서 자, 그랬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는 표트르 대제 꼭 기억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동유럽과 서유럽의 그러한
절대왕정의 차이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각 국왕들을 여러분들이 업적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동유럽 특히 헷갈리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조금 소홀히 할 수 있으니까 프리드리히 2세 같은 경우는 국가 제1의 공복, 공무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는 서유럽의 막 조선공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 상트페테르부르크로 수도를 이전하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 뭐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절대 군주가 강력하게 힘을 행사하는데 그 과정 안에서 어떠한 의식이 발달을 하게 돼요? 과학기술이 발달하게 되고 시민의식이 형성될 수 있는 사회계약자들이라든가 또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잖아. 그랬을 때 과학기술 같은 경우는 천동설, 그것이 이제 뒤바뀌는 지동설로 바뀌는 3명 정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랬을 때 뭐 이제 코페르니쿠스라든가 케플린이라든가 미켈란젤로래. 죄송합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 예, 갈릴레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사회계약서를 얘기할 때 사회계약서는 뭡니까? 개인과 개인들이 있을 때 이들은 자연권을 갖고 있었고 이 자연권을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서 계약을 하는 거잖아. 사람들끼리 사회, 국가, 국왕에게 계약을 함으로써 자연권을 잠깐 맡기는 거잖아. 그랬을 때 홉스, 로크, 루소 차이 분명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특히 홉스 같은 경우는 자연권을 맡기면서 사회 계약을 하면서 리바이더넨이라는 책을 쓰면서 뭘 주장합니까? 그렇죠. 국왕의 절대 왕정을 지지하잖아. 근데 로크라든가 루소 같은 경우는 특히 로크 같은 경우는 혁명권을 얘기를 하면서 사회계약서를 얘기를 하면서 절대 왕정보다는 혁명권에 관심을 갖는 모습들 살필 수가 있겠고요. 계몽주의 같은 경우는 볼테르라든가 또 이제 몽테스키웨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소 이렇게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의식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게 되면서 무슨 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죠.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되죠. 얼마 전까지 이제 강의를 올렸었는데 그랬을 때 시민혁명 여러분들 각 국가별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영국의 명예혁명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영국혁명 같은 경우는 청교도 혁명 그리고 명예혁명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청교도 같은 경우는 청교도들이 일으킨 혁명이고요. 명예혁명 같은 경우는 이후에 피를 흘리지 않은 혁명이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 과정들 순차적으로 시기 꼭 구분을 해 놓으시고요. 언제 권리장전이었는지, 크로멜은 언제 나오는지, 제임스 1세, 찰스 1세, 그리고 이제 찰스 2세, 제임스 2세 여기까지의 그 순차적인 내용들, 권리청원, 권리장정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 사실 시민혁명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중간에 미국 혁명 빠졌죠. 미국 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 그리고 미국의 독립, 그리고 미국 혁명의 의미 이렇게 3가지로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배경 같은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보스턴 차 사건, 두 번째로 이제 미국 혁명 전쟁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 또 이제 독립선언서 내용 나왔었잖아요. 독립선언서. 그리고 파리 강화 회의로 정리되는 모습. 마지막에 미국 혁명의 의미, 미국 혁명의 의미. 이러한 로크라든가 이러한 사상가들의 그러한 주장들이 사실은 공연불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국같이 정말 이제 공화정으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그러한 국가가 탄생했다라는 거. 시민혁명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라는 거지. 자, 더불어서 이 미국 혁명의 한계 또한 있죠. 노예제가 폐지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자, 드디어 제일 중요한 프랑스 대혁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라. 프랑스 대혁명 같은 경우는 순서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또 자체적으로 의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빠삭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제 제1차 이제 뭐 국민의회라든가 국민공회 그리고 이제 공화정 수립하고 공화정 수립한 이후에 공포정치 시행 그리고 공포정치 과정에서 약간 이제 반대파의 이 난으로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물러나게 되고 총재정부 들어서게 되죠. 총재정부가 근데 무능해. 무능하면서 누가 나폴레옹이 집권하게 되면서 이 이제 공화국이 이제 또 무너지게 되고 제1제정이 나타나는 과정까지 여러분들이 꼭 살피셔야 됩니다. 강의 같은 경우는 링크 걸어
놓았으니까 꼭 요거는 한번 시험 전에 빠르게 1.5배속에서 1.7배속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유럽 세계는 어떠한 체제가 이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빈체제, 보수주의적 성격이 강한 빈체제가 나타나게 되고, 그 과정 중에서 빈체제에 반대하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이 전개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자유주의,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하지만 그 자유가 이제 정말 개인 이렇게 그런 거라기보다는 약간 빈체제, 당시에 이제 유럽 세계를 묶으려고 했던 빈체제에 저항하는 모습들, 더불어서 각 민족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국가를 이제 국민 국가를 만드는 모습들이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랬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7월 혁명, 2월 혁명 내용 꼭 기억하시고, 7월 혁명 같은 경우는 샤를 10세를 물러뜨리고 입헌군주정 실시하는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겠고요. 2월 혁명 같은 경우는 노동자들이 본인들의 선거권이라든가 그러한 주권들을 얻기 위한 활동이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2월 혁명은 어디에도 영향을 주느냐? 3월 혁명, 빈체제에서도 몰락하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종교, 그리고 정치, 경제 이러한 부분에서 자유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종교적인 자유가 어느 정도 허용이 되고,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노동자들이, 성인 남자가 선거권을 받는 모습들, 하지만 여성은 아니었다라는 거. 그리고 경제적으로는 항해법이라든가 공물법을 통해 가지고 경제적인, 자유경제적인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다라는 거. 자, 민족주의 운동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족주의 운동 같은 경우는 각 민족들이 자신들의 국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탈리아, 독일, 그리고 이제 미국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카부르, 그리고 이제 가리발디, 마치니 이러한 이제 이탈리아 건국의 삼걸전, 특히 이제 카보르 같은 경우는 북쪽, 이제 사르데냐로 해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이간질시켜 가지고 북쪽 지역, 가리발디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이제 시칠리아 섬, 남부 이탈리아, 그래서 통일 이탈리아 왕국을 건설하잖아요. 이탈리아 민족의 파이팅. 자, 독일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기억하셔야 될 게 관세 정책, 관세 통합, 그리고 이제 프랑크푸르트 회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혈 정책의 비스마르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남북전쟁, 11워 얘기하면서 남과 북이 왜 찢어지게 되었는가, 그 내용들을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노예제를 가지고, 그리고 보호무역, 자유무역을 통해서 이 갈등이 펑 터지게 되고, 나중에 이 전쟁을 누가, 북쪽이 승리하게 되면서 미국이 아주 거대하게 성장을 하게 된다는 거, 철도라든가 이러한 내용들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운동을 얘기를 하는데 약간 좀 애매한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러시아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그냥 사실 계몽적인 성격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개혁 운동을 펼치게 되는데, 그랬을 때 니콜라이 황제랑 그리고 이제 알렉산드르 2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니콜라이 같은 경우는 이제 데카브리스트의 난, 요거 이제 우리나라의 갑신정변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죠. 프랑스랑 전쟁을 하는 과정 중에서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은 젊은 장교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요거에 의해서 이 러시아가 더욱더 약간 보수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데, 그 과정 중에서 또 혁신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오스만 제국과 전쟁을 했던 크림 전쟁. 크림 전쟁으로 러시아가 이제 털리게 되면서 약간 알렉산드르 2세가 러시아 이렇게 돼선 안 되겠다 하면서 농노제 폐지. 하지만 이 과정에서 농노들이 자신들의 자신들의 권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서 이것을 깨우치게 해주고자, 더불어서 알렉산드로 2세의 정책에 너무 약간 느리다고 생각했던 지식인들이 분하로드 운동을 전개를 하죠. 하지만 대중들에 의해서 실망을 받았던 지식인들, 결국에는 무정부주의자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알렉산드르 2세, 나름대로 개혁적이었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러시아는 제정 러시아의 성격을 더욱더 강화된다, 보수적인 성격이 더욱더 강화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산업혁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선 배경, 그리고 이제 각 국가들의 전개 과정, 그리고 이후에 유럽으로 전개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필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영국이 제일 중요하죠. 가장 먼저 일으켜지기도 했고. 자, 그랬을 때 18세기 이제 인클로저 운동이라든가 와트의 이제 증기기관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일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으로 일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발전된 상황이라고 하면은 뭐 매뉴팩처, 공장제 수공업으로 이제 분업화가 진행되었는데, 이제는 이걸 기계가 다 하니까 생산력이 장난이 아니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산업화가 급격하게 발전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뭐 프랑스라든가 이후에 뭐 미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러한 국가들로 퍼져나가게 된다. 그리고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전 이제 유럽 국가들이 식민지를 쟁탈하려는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하죠. 왜? 공급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니까 이것을 자국 내에서는 다 팔기가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어? 외국으로 가겠지. 그랬을 때 평화적인 방법이 아닌 비평화적인 방법인 식민지를 강탈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살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과정 안에서 유럽 내부에서도 문제가 터지게 되죠. 뭐 일부 부르주아 계층들만 굉장히 배불리 먹고 잘 살게 되는 거야. 그러한 과정 중에서 대다수의 노동자들이라든가 산업혁명 과정에서 이 도시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가난하고 열악한 상황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반작용이 나오게 됩니까? 뭐 러다이트 운동, 기계를 때려 부수는 러다이트 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노동자들의 그러한 권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주의 혁명이 나타나게 되는, 사회주의자들이 점차적으로 세력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잖아요. 요건 나중에 러시아 혁명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사건이라는 거. 그래서 산업혁명의 배경, 그리고 이제 전개 과정,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과정, 그리고 또 영향을 주는 모습들, 러다이트 운동이라든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회복시키는 그런 운동이라든가 또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모습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세계사, 유럽, 이 고대 그리스부터 해서 산업혁명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짚어드렸습니다. 또 키워드들을 제가 이제 요 CG로 붙여놨으니까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꼭 한 번씩 수강을 하시고 시험 보시면서 좋은 결과 또 내용 정리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